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나영의 수학2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레이스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능을 예전에 제가 치른 지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게 익숙한데도 아직 수능날만 되면 찬바람만 불면 옛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고3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학생들 학교에 들어가는 수험 시험장에 응원하러 갔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춥기만 한지 아침에 친구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야 가슴 쫙 펴고 들어가라. 너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열심히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대박이들에게 전부 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부 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혹은 짧게는 1년 동안 노력한 것을 하루아침에 결정된다는 게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들죠. 그래도 전부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수학2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수학2는 항상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는 11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수학2가 11문항, 미적분 원도 11문항, 황희와 통계 8문항, 이건 수학 나형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트렌드니까. 근데 11문항 중에서 항상 쉬운 9문항과 그리고 풀만한 2문항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혹은 풀만한 하나,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하나, 이 정도로 좀 어려운 문항은 2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쉬운 문항 8개 나왔는데요. 수열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4점짜리 3문항이 전부 다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중상위권 혹은 중위권 친구들은 그냥 낯선 표현 때문에 쭉 나열하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 안배에 실패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수학 나형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올해 9월 모의평가고요. 이건 올해 대수능입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거의 같아요. 여기 수학2가 11문항, 11문항, 미적분원이 11문항, 11문항, 화형과 통계가 8문항, 8문항, 심지어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 수도요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항들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수학2가 똑같은 11문항이더라도 2점이 늘어났고 여기 미적분원이 똑같은 11문항이더라도 2점이 줄어든 것,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원이 가장 어려운 과목은 맞습니다. 가장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과목도 맞죠. 하지만 수학2에서 나온 이번에는 쉬운, 원래 어렵지 않은 4점짜리 문항들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학2를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당했을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2 보이죠? 4점짜리 3문항. 이 4점짜리 3문항이 이번 수능의 나형에서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 살펴보시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11문항을 풀어볼 텐데 앞선 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문항 배치 그대로였습니다. 1번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과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게임 끝이죠. a의 마이너스 n제곱. 지수의 음의 정수가 올라가면 역수를 n번 곱해달라는 이야기. 그래서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위에 주어져 있는 것도요.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16은 2의 4제곱 알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건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2가 됩니다. 혹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2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지수들끼리 더해서 그냥 2의 1제곱으로 계산해줘도 되겠죠? 1번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2번도 보통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교집합 이야기 나오고 합집합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 나왔습니다. 그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아요. 당연히 각각의 원소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집합 A의 원소가 2개 있습니다. 집합 B에도 원소가 2개가 있죠. 근데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원소가 아예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 A라는 집합 봤는데 6이 있네요. B라는 집합 봤는데 6이 있어야지. 누가? B-1이 6이구나. 마찬가지로 집합 B를 봤습니다. 3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집합 A에는 3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A는 1, 그리고 B는 7. 둘의 합 A 플러스 B가 8이다. 이렇게 2번도 가볍게 풀어낼 수 있겠죠. 3번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번 함수의 대응관계로 갑니다.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유형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함수의 대응관계, 그냥 화살표만 쭉쭉 읽어주면 됩니다. 대신 합성함수의 함수값 혹은 역함수의 함수값 이런 것들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또 다른 함수의 문제에서 그래프 주어지고 극한값 찾는 이런 문제들도 보는 순간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 보자마자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간단한 두 개가 있다. 함수의 대응관계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한값 찾기.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에서 실수하기 좋은 것, 실수할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죠. G 합성 F1이라는 건 G 안에 F1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지? 이 함수라는 게 상자잖아요. 이런 상자야. 근데 상자에 들어가면 이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F라는 상자랑 G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1이 들어가면 F1이 되고 여기에서 F1이 들어가서 G에 F1이 되는 이런 모양.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F1은 얼마니? 1이 화살표로 쏩니다. 누구에게? 5에게. 그래서 F1은 5야. 괄호 안에 있는 F1이 5인 걸 알았어요. G5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대응관계 보는 거죠. 함수 G를 봅니다. 5가 화살표로 뿅 쏘고 있어요. 누구한테? 9한테. 그래서 얘가 정답 9가 되겠네요. 우선 합성함수의 함수값에서 어떤 함수값 먼저 계산하는 거니? 항상 뒤에 있는 함수부터 바라보는 거야. G 안에 F1이 들어가는 거니까 F1부터 찾고 그 다음에 G5를 찾아주면 끝.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집합단원에서 앞서 보았던 집합의 연산. 특정한 원소들을 가지고 특정한 원소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미지수를 찾아내는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제단원에서 출제빈도 넘버1, 당연히 충분조건, 필요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제단원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항상 강조했을 거예요. 이건 무조건 수능에 나와. 필요조건, 충분조건, 명제에서 출제빈도 넘버1 여전히 이번에도 6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P와 Q.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했거든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참인 명제를 찾아요. 참인 명제를 찾아내.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집합의 포함관계로 오는 거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근데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게 원소가 몇 개 없어. 유한계일 때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원소가 굉장히 많아. 근데 범위로 주어졌네. 그럴 때에는 수직선 위에서 사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필요하대. 필요하면 받으면 돼요. 충분하대. 충분하면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단 누가 주인공인지만 잘 체크를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주인공이니? 충분하면 주고 필요하면 받는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화살표 방향 쭉 보내고 나면 참인 명제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관계만 계산해주면 끝. 이게 수직선상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아니라서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6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이랬어요. 누가? P가. P가 주인공이에요. P가 어떻대? 충분하대. 그럼 P가 주면 되죠. 필요하면 받고 충분하면 준다. P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P가 Q에게 주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바로 참인 명제. 명제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P에 있는 애들은 말이야 전부 다 Q를 만족해. P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Q를 만족해. 그래야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찾아보면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구나. 항상 화살표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으로 화살표가 쭉 가줘야 이게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 흐름 이해가 되죠? 필요조건, 충분조건 찾고 주어지면 여기에서 참인 명제를 찾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나타내고. 그럼 P가 누군데? P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A라는 애야. A라는 애는 말이야 집합 Q에 들어가 있는 거야. A는 집합 Q의 원소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합니다. 3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2는 0. 좌변 2A제곱 넘깁니다. 우변 32가 되어서요. A제곱은 16이에요. 그럼 A는 얼마니? A는
플러스 4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4인데 문제 다시 봅니다. 누구 찾으래요? 양수 A 찾으래요. 그러니까 정답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6번 명제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참인 명제를 찾고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만 찾아내면 그 다음은 단순한 2차 방정식에서 양의 근을 찾는 문제. 끝. 넘어갑니다. 7번 유리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요즘 들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죠. 근데 7번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유리함수의 그래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래. 함수값 하나만 뿅 주어져 있으니까 K값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지금 유리함수에서 분자의 상수 K 얘를 몰라요.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뒤에서 조건이 하나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역함수 문제의 대부분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역함수 문제의 대부분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다. 기억나요? 함수라는 건 상자입니다. 상자. F라는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 상자에 A가 뿅 들어왔더니 B가 되어 나가더래. 그럼 이걸 보고 F에 A를 넣으면 B가 됩니다. 라고 읽어요. 이걸 함수의 대응관계 혹은 좌표평면의 그래프에서 A, B라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FA는 B,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면 X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때 역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해. 거꾸로 읽어가는 거거든요. F 인버스 B는 A야.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지? 역함수라는 건 저런 거예요. 그냥 원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F야. 근데 A가 B에 대응을 하더래. 이때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면 그때 역함수가 존재하죠. F 인버스 B는 A.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선생님? 역함수 안 구할 겁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을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낼 거야. 역함수 문제의 대부분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사고한다. 가죠. F 인버스 7은 4입니다. F4는 7이구나. 자연스럽죠? X자리에 4가 들어갑니다. F4는 말이야. 분모의 4 빼기 3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얘가 7입니다. 분모에 1 있지? 1분의 K는 6이니까 따라서 K는 6. 끝입니다. 간단하죠? 역함수 문제는 말이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것이 맞다. 이제 10번으로 가죠. 10번. 무리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또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네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내고 나면 2차 함수의 절반이 나타나거든요. 절반. 그래서 그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절반이 나타나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랬어요. 우선 그려봅시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지.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시작하는 점과 날아가는 방향. 오케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말이야 2,3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로 날아가니? x 앞에 부호 좌우를 결정하고요. 루트 앞에 부호 상하를 결정합니다. x 앞에 있는 부호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하고 루트 앞에 부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2,3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날아가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 이런 거죠. 원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2,3이라는 점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쫙 날아갑니다. 얘가 바로 y는 fx야. 주어져 있는 얘를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또 아는 점 있습니까? 아는 점도 있어요. x자리가 0 들어가면 여기 0,5, 0,5라는 점도 지납니다. 그럼 그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직선이 있어야지. y는 x.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죠. 2,3이라는 점은 어디로 갈까? 여기 3,2라는 점이 될 거야. 그리고 대칭 이동 해주면 이렇게 쭉 그려지겠죠. 얘가 바로 y는 f 인버스 x예요.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x랑 y랑 자리만 바꿔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대신에 범위도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누가? 주황색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니? 항상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아,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은 접하는 순간이거나 혹은 어떤 특징적인 점을 지날 때 그때 교점의 개수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처음에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겠지, 주황색이랑. 근데 올라가다 보면 딱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겨요. 언제? 3,2라는 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교점의 개수가 딱 하나만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나는 K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누구니? 를 묻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3,2를 지날 때가 k의 최소값이야. 맞아요. x에 3 넣고 y에 2 넣습니다.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따라서 k는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다시 무리함수의 그래프, 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역함수 지금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래프만 그렸습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2,3에서부터 왼쪽 위로 쭉 날아가니까 대칭 이동해보니까 3,2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절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언제? 특징적인 점들을 지날 때. 접하는 순간 처음부터 교점은 하나. 근데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이 느껴지죠. 3,1을 지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쌤, 근데 이거 식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는 있지. 구하려고 하면요, x랑 y랑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이 문제는 풀었어요. k는 5 끝이야. 근데 문제는 풀었는데 혹시 역함수를 나는 직접 구해볼래요? 라고 하면 x랑 y랑 자리만 바꿉니다. x는 루트에 4-2y 플러스 3이에요. y는 하고 정리할 거예요. 넘기죠. 그럼 x-3 우변에 루트 4-2y, 양변을 이제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x-3의 전체 제곱은 4-2y가 되고요. 2y는 마이너스에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바로 역함수야.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x랑 y랑 자리만 바꿔서 y는 하고 정리해서는 문제가 생기죠. 왜? 얘는 2차 함수거든요. 근데 그래프는 어떠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절반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x랑 y랑 문자만 바꿀 게 아니라 뭐도? 범위도 항상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정의역 체크합니다. x는 2에서 왼쪽으로만 그래프가 있으니까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치역 찾아요. y는 3보다 위에 있으니까 y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fx의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그럼 x랑 y랑 자리를 바꿨으니까 범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x의 범위가 역함수에서 y의 범위가 되고요, 원래 함수에서 y의 범위가 역함수에서 x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y의 범위를 바꿔서 가지고 오면 정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3에서 딱 잘라서 오른쪽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군요. 끝.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문제 풀 때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역함수 문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 대신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거다. 느껴져요? 10번이었습니다. 15번 4점짜리 문항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4점짜리 문항이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낯설었을 거예요.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딱 잘랐어요.
등차 수열이에요.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등차 수열은 좀 알잖아.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가 일정합니다. 어쨌든 수열이라는 건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 적어 보시는 겁니다. 가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쭉쭉쭉쭉 제 n항까지 얘를 다 더하면 그 합이 SN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1항 50이에요. 제2항 4만큼 작아져. 제3항 또 4만큼 작아지고 제4항 또 4만큼 작아지고 4씩 작아지고 있구나. 우선 이걸 먼저 느낍니다. 원래 수열이라는 건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니까 4씩 작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AN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어쨌든 AN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날 거야. 근데 1차의 개수가 공차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이 AN이라는 건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 이런 꼴일 거예요. 맞지? 제1항이 50, 제2항이 46, 제1항 1 넣었을 때 5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54가 붙으면 되겠죠. 얘가 AN입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K는 M부터 M 플러스 4까지래. 나한테 찾으라고 한 건 뭐냐면 SM, S의 M 플러스 1, S의 M 플러스 2, S의 M 플러스 3, S의 M 플러스 4 얘가 최대가 되는 M은 얼마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 SN 말고 얘네들을 이렇게 5개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니? 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봤다고 해서 정말 이게 신유형이야?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갑니다. SN이라는 건 말이야,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봤어요. 언제 SN이 최대니? 이건 많이 봤어. 언제 SN이 최대니? 언제 SN이 최대니? 그러면 A 11, A 12, A 13, A 14, A 15 쭉쭉쭉 한번 생각해봐. AN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양수였어요. 근데 점점 작아지죠. 4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순간이 딱 눈에 보일 거야. 그건 언제예요? 13을 넣으면 2예요. 12일 때는 얘 6이었거든요. 근데 13을 넣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1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15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쭉쭉쭉 가니까 와우, 여기네 포인트는. 제13항까지는 플러스이다가 제14항부터는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제1항부터 쭉 더해옵니다. 제1항부터 쭉 더해오다 보면 13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될 거고 14항부터는 작아질 거야. S13이 최대라는 사실은 알아요. 이런 문제는 많이 봤어. 저 많이 봤잖아요. 처음에는 첫째 항이 양수예요. 근데 공차가 음수니까 내려오다 보면 언젠간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순간 캐치, 그걸 필요해. 그게 우선 하셔야 돼. 제13항까지는 플러스다가 제14항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쭉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더했을 때 S13이 최대가 되겠지. 근데 학생들 착각을 하는 거죠. S13이 최대니까 답이 13이구나. 그래서 틀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SN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AN이 1차식이니까 SN은 2차식일 거예요. 무슨 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일 거야. 그렇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1차식이니까 SN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일 거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좋아. S13이 최대야. 이것만 알아요. 그럼 생각해봐. S12까지랑 S14까지랑 어때요? S12까지면 제1항부터 12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근데 14항까지 더하면 이만큼 커지겠지. 14항까지 더하면 이만큼 작아지겠지. 그럼 그대로인 거 아닌가? 맞지?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그대로잖아. 여기도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그대로잖아. 아, S12랑 S14가 똑같구나. S11이랑 S15가 똑같구나. S13이 최대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언제? 처음 시작은 M이 11일 때 S11, S12, S13, S14, S15 얘를 더해야 최대가 되는군요. 답이 11입니다. 다시 등차 수열이니까 나는 나열했어요. 첫 번째 항이 양수이지만 공차가 음수이니까 언젠가는 부호가 바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순간 언제니? 제13항을 지날 때부터. 제13항까지는 플러스고요. 제14항부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S13이 최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S12랑 S14가 똑같네? S11과 S15가 똑같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m이 11일 때. 맞지? 선생님 저는 실제로 SN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냥 식으로 할 수 있죠. 첫 번째 항 A1과 마지막 항 AN을 압니다. 그러면 SN이라는 건 처음과 끝을 더하고 두 번째와 그 앞을 더하고 세 번째와 그 앞을 더하고 레인보우 쭉쭉쭉쭉 더해오면요 합이 일정합니다. 50에 더해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54를 그리고 여기에 2분의 n 곱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예요. 여기에 2분의 n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52n이에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n제곱 마이너스 26n 되니까 뒤에 13의 제곱 169 붙으면 되겠죠. 플러스 2배 해주면 338부터 주면 끝 마이너스 2배의 n-13의 전체 제곱 더하기 338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S13이 최대가 되는 거 느껴지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들이 독립적으로 똥똥똥똥똥 이렇게 찍혀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S11부터 S12, 13, 14, 15까지 더하고 나면 이때가 최대가 된다. 15번이었습니다. 보통 4점짜리 문항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처음에는 풀만해요. 3점짜리랑 경계가 모호합니다. 3점짜리에서도 간혹 한두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요. 4점짜리 중에서도 한 두세 문제는 쉬워요. 일반적으로. 근데 15번에서 갑자기 보는 순간에 당황했을 것 같아. 분명히 15번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15번에 있다고? 뭔가 내가 잘못 푸는 거 아닐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이 아마 이번 대수능에서 조금 복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17번으로 갑니다. 17번도 굉장히 독특한 문제예요. 로그의 이야기도 있고요. 수열의 합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양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여기 밑에 보이지? 여기 fak. 그러니까 얘는 ak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네. 해서 지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지? 36에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라고 하자. 양의 약수 9개인 건 알려준 거죠. 이건 맞아요. 36이라는 건 말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양의 약수라는 건 여기에서 하나하나 더 커져서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9개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치? 근데 양의 약수들을 우선 한번 다 세워볼게요. 양의 약수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니? 2의 0제곱 1입니다. 2의 1제곱, 2의 2제곱과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얘들이 만나서 약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앞에 있는 2의 0제곱 1이에요. 3의 0제곱도 1입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 그리고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까지 이렇게 양의 약수는 9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이 누가 A1이고 누가 A9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중에서 A1, A2 쭉쭉쭉 얘 A9까지 9개가 서로 달라라는 표현이야 그냥.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양의 약수가 몇 개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양의 약수도 몇 개 있니? 그걸 찾을 겁니다 이제. 2의 0제곱 1이라고 쓸게요. 1이랑 2의 1제곱 2의 2제곱 세로의 1이랑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제는 여기에 뭘 쓸 거냐면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쓸 거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쓸 거야. 1은 양의 약수가 몇 개니? 2는 양의 약수가 몇 개니? 2의 제곱은 양의 약수가 몇 개니? 이렇게 될 거라고요. 1은 양의 약수가 하나예요. 2는 2개고요. 2의 제곱은 3개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 3이 곱해지니까 3의 양의 약수는 2개, 3 곱하기 6의 양의 약수는 4개,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는 6개가 되겠지요.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해보면요. 3개, 6개, 9개가 나타납니다.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지는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니? 홀수인지 짝수인지야. 홀수인지 짝수인지야. 짝수인 애들 손 들어봐. 여기에 있는 애들 크로스
십자가 모양이네요. 이 5개는 짝수네. 그럼 짝수가 지수에 들어가요. 그럼 플러스 되겠지.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 1, 3, 9 얘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니까 지수에 뿅 들어가면 그냥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합니다. 플러스인 애가 5개 있어요. 로그네 다 더하라는 이야기야. 처음에 얘들 위치 보세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3 더하기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로그 2의 2 곱하기 3의 제곱. 얘들은 다 더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더해. 근데 나머지 4개는 빼기예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9개를 다 나열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 적어드렸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 플러스네? 그럼 로그를 더한 거니까 진수의 곱이 되겠네? 여기 있는 5개 다 곱하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다 곱하면 2가 5개, 5가 3이 5개구나. 2가 5개, 3이 5개구나. 그지? 근데 여기에서 뺄 거야. 그래 로그에 뺄 셈이니까 나눗셈이 되잖아요. 나누면은 2가 4개, 3이 4개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다 적어드렸어요. 하나의 로그로 표현합니다. 로그 다 더하래요. 진수들끼리 곱하는 거지. 그래서 2가 몇 개 있어요? 2가 5개 곱해져요. 3이 몇 개 있어요? 3이 5개 곱해져요. 빼래. 그럼 진수들은 나눗셈이 되니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럼 2가 몇 개 있니? 4개 곱해져 있고 3이 몇 개 있니? 4개 곱해져 있죠. 약분하고 나면요. 로그 2 곱하기 3, 2랑 3만 남습니다.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정답이 되지요. 특이한 문제예요. 그리고 수열, 우리가 보통 때 풀어냈던 수학2에서 수열 문제보다 다소 까다롭습니다. 36이라는 수에 양의 약수가 9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의 약수의 개수도 일일이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는데 번거롭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뭔가 헷갈리고 불안합니다. 지수에 올라가는 게 얘인데 홀수 짝수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양이 좀 느껴지죠. 모양이 느껴지니까 여기 있는 5개는 진수에 들어가서 다 곱해지는 거구나. 모서리에 있는 4개는 진수에다 들어가는데 뺄셈이니까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의 개수, 3의 개수 곱해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지만 세어내면 17번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제. 이제 우리 21번으로 갑니다. 오늘 수열의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오늘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열 이야기할 때는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야 너네가 수열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수능 시험장에 가서 보는 수열은 처음 보는 수열일 가능성이 커. 어떤 수열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게 원래 수열의 본질이니까. 낯선 수열을 봤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나열해야죠. 그리고 관찰해야지. 그리고 규칙을 찾아야죠. 뭐라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수열이에요. 근데 맨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점화식 외우고 이러니까 수열을 못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그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봤던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 우리가 봤던 건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 n번째 항에서 1을 빼면 2n번째 항이 나와요. n번째 항을 2배에서 1만큼 더하면 2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뭐라고? 여기에 n번째 항이 있어요. 근데 n번째 항에서부터 2n번째 항과 2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고요. 그럼 n번째 항은 누구니? n번째 항이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1을 빼면 2n번째 항이 나와. 2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을 2배에서 여기 1만큼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봐봐. 나는 제1항을 몰라요. 근데 제1항에서부터 제2항과 제3항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2배 항과랑 2배 플러스 1. 그렇잖아. 그럼 각각 얼마니? 제1항을 K라고 한번 해볼까? K. 그럼 제2항은 그것보다 1만큼 작아요. K 마이너스 1. 제3항은 2배에서 1만큼 더합니다. 2K 플러스 1. 느껴져요?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는 건데요? 제2항을 하니까 누굴 찾을 수 있어요? 제4항과 제5항을 찾을 수 있어요. 제5항을 찾을 수 있어. 선생님 제3항을 하니까 누굴 찾을 수 있어요? 제6항과 제7항을 찾을 수 있어요. 느껴집니까? 제4항은 얼마? 앞에서 1 뺍니다. K-2예요. 제5항은 얼마? 2배에서 1만큼 더해요. 2K-1이네요. 그지? 1만큼 빼고 2배에서 1만큼 더하고. 맞아요? 그러면 얘 봐봐. 얘도 똑같이 1을 빼요. 그럼 2K야. 얘는 2배에서 1만큼 더해요. 그러면 4K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지? 그럼 제1항만 알면 당연히 나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제1항에서부터 제2항과 제3항을 찾고 여기에서부터 4, 5, 6, 7항을 찾고 그 다음 또 어디 가겠어요? 제8항부터 어디까지? 제15항까지 찾을 수 있겠지. 여기에서 2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4개가 나오고 그 다음 8개가 나오고 와우 느낌이 와. 뭘 하다 보니까 나열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근데 제63항까지 합을 구하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첫째 항이 뭔지 몰라. 제20항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을 찾으러 갑니다. 제20항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얘는 짝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제10항에서 왔겠지. 여기에도 항 번호가 짝수니까 제5항에서부터 왔겠지. 항의 번호가 홀수네요. 얘가 2n 플러스 1이니까 제2항에서부터 왔겠네요. 그럼 짝수니까 오케이 제1항에서 왔겠네. 끝. 이런 규칙 5번만 건너가면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을 K라고 놓고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오셔도 좋아요. K라고 한번 해볼까? K라고 하면 2n? 그럼 1만큼 뺀 거니까 K-1이네. 2배에서 1만큼 더하는 거니까 2K-1이네. 1만큼 빼는 거니까 2K-2고요. 1만큼 빼는 거니까 얘는 2K-3이에요. 그럼 K는 얼마니? K가 2구나 찾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1이니까 얘는 2일 거야. 그럼 얘 3이겠네? 그럼 얘 1일 거고 얘는 2네. 이렇게 찾아가셔도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항이 2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제. 그럼 관찰합니다 다시. 제2항과 제3항을 봤어요. 모양이 이쁘지 않아 보여. 근데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플러스 1이 보이더라고. 더하니까 깔끔해지네. 더하니까 깔끔해지네. 얘를 더하고 보니까 A의 2n과 A의 2n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얘가 3배의 AN이 되는구나 이런 거죠. 무슨 말? 첫 번째 항이 K인데 그 다음에 둘을 더하니까 합이 3K더래. 그 다음에 4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없어지고 4K, 2K, 2K, 1K, 5K 합이 9K구나. 3배씩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다음에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개를 더하면 합이 27K가 될 거야. 그 다음은 16개 더해야죠. 16개 더합니다. 제16항부터 제31항까지 다 더하면 얘는 합이 81K가 될 거고 마지막 32개를 더합니다. 누구? 제32항에서부터 제63항까지 더하면 얘가 243K가 될 거야. 공비가 3인 등비수열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다 일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에서 3K 더하면 4K, 13K, 이렇게 40K야. 40 더하면 121 더하면 364K가 얼마니?를 묻고 있어요. 근데 K가 2인 거 찾았죠? 답은 728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처음 보는 수열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수열이라는 게 처음 나와도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많은 수열을 다루어도 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쨌든 수능 시험장에는 또 늘 그랬듯이 처음 보는 수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아요. 제 n항에서부터 제2n항, 2n번째 항과 2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와요. 근데 이걸 난 제1항부터 시작할 거야. 그럼 제2항과 제3항을 안 해? 그럼 제4항, 5항 알고 6항, 7항 안 해? 그럼 2개에서 4개가 되고 4개에서 8개가 되고 8개에서 16개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63항까지 합이었을 텐데
그럼 2개를 묶어서 관찰하고 4개를 묶어서 관찰하고 8개를 묶어서 관찰하고 16개를 묶어서 관찰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3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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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정말 간단한 문제. 이게 어디 킬러 문제 21번이라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또 압박감은 다르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15번이나 17번에서 한 방 탁 맞고 나면요. 너무 쫓기는 마음에 뭔가 잘못 푸는 것 같고 너무 초조하게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새롭게 이제 수열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그 흐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학2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단답형에 있는 두 문항만 같이 풀면 끝이거든요. 조금만 힘내서 23번 들어갑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니까요. 제 1항을 A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공비인 R도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항 AN이라는 건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돼요. A 곱하기 R에 13제곱 분의 A 곱하기 R에 15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에 6제곱 분의 A 곱하기 R에 7제곱입니다. 근데 수열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거예요. 등비수열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항의 번호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럼 약분하면 R제곱 남을 거야. 제 16항이라는 게 말이야. 원래 제 14항에다가 공비 R 2번 곱하면 되는 거거든. 자연스럽죠? 여기 있는 제 8항이라는 것도 앞에 있는 제 7항에다가 공비 R 한 번만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분하고 나면 항의 번호만큼 공비가 남죠. R제곱 플러스 R이에요, 그냥. 뭐 왼쪽처럼 풀었다고 해서 이걸 잘못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따를 필요는 없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넘기고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 되고요. 인수분해합니다. R 플러스 4와 R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공비인 R은 마이너스 4 또는 공비인 R이 3 됐어요. 찾고 싶은 건 누구예요? 모든 항이 다 양수래. 그러니까 공비인 R이 양수인 애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앞에 항에 3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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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에 항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1항분의 제3항이에요. 항의 번호가 이만큼 차이 나네요. 약분하고 나면 R제곱 되겠지. 제3항과 제6항입니다. 항의 번호가 3만큼 차이 나니까 약분하면 R3제곱 되겠죠. 이거 찾아달라는 이야기 R에 3 들어갑니다. 그럼 9 더하기 27 되어서 정답 36이네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부터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라는 것 캐치하고 그 다음에 항의 번호가 차이 나는 만큼 약분하고 나면 공비가 남을 거야 라는 생각들.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었다면 어떤 항에서 다음 항을 뺐어. 그럼 항의 번호만 보면 공차의 몇 배, 공차가 몇 개 남는지를 알 수 있죠. 등차 수열에선 차, 등비 수열에선 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학2의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25번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앞에서 배웠던 우리 나머지 정리를 알아야 AN을 구해낼 수 있는데 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미 많이 보았던 유형이잖아요. 연계문항이니까 쉽게 풀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수능이 좀 다른 모의평가나 수능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던 게 연계문항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똑같은 70% 70%라고 하지만 이번에 연계문항들은 훨씬 더 표현 자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EBS와 같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요 아마 이번 대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번 자연수N에 대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했어요.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누었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항등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fx라는 애를 gx로 나누면 말이야 누가 생겨요?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겨요. 그럼 검산했던 과정을 그대로 적으면 항등식이 되잖아요.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식이 됩니다.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식이 됩니다. 아하, fx는 말이야 gx의 몫을 곱하고 여기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항등식이에요. x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항상 성립합니다. 다만
자연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이 gx보다 나머지인 rx가 더 작아야 돼요.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또 나눌 수 있어. 작아질 때까지 나누어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gx가 rx보다는 더 커야 돼요. rx가 더 작아야 돼. 뭐가? 차수가. gx의 차수보다는 rx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됩니다. 선생님 2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처럼 1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때 나머지는 1차보다 작아? 상수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지. 상수가 될 거야. 나머지 정리라는 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는 몫은 궁금하지 않아.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항등식을 만드는 거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야. 안 궁금해. 근데 여기 나머지가 있겠지. 얘를 an이라고 하자. 이런 거지. 좌변과 우변은 항등식이니까 x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항상 성립합니다. 다만 넣고 싶은 애가 있어요. 몫을 모르니까 나누었던 애. x-n.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고 싶다는 거죠. x자리에 n을 대입하고 싶어. x자리에 n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0 플러스 an이니까 오케이, 얘가 바로 an이구나. 나머지 정리. 뭐라고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라는 표현은 항등식을 만들라는 거다. 근데 그때 나머지 식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은데 특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나머지가 상수로 나온다. 이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면 나누는 1차식,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끝.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죠. 그럼 an이 원래 자리에 쏙 들어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an 자리에 들어가면 2n제곱에서 n제곱 빼서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n 더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네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죠.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빼기 2배의 2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8네요. 7 곱하기 8 플러스 1이 7개 이렇게 되죠. 6이랑 곱하면 120이니까요. 약분합니다. 20 나왔어요. 그래서 140이네. 2랑 2랑 약분합니다. 빼기 56 플러스 7 140에서 49 빼세요. 그래서 정답이 91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정말 길고 길었던 레이스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사실 성적표에 적혀있는 몇 개의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몇 개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대신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던 거, 그 기억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뜨거웠던 수험 생활은 이제 끝이 났지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 몇 개에 제발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히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 무엇보다 화려하고 찬란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작별 인사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 있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